안녕하세요. 저희는 풀타임 토커를 꿈꾸는 파트타임 토커. 저는 파니. 저는 알마입니다. 오늘 떠들어볼 주제는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 감독의 시크릿 에이전트입니다. 파트타임 토커는 스포일러를 포함하는 팟캐스트이니 작품을 아직 감상하지 않은 분들은 주의해주세요. 비가 끊임없이 내리는 요즘입니다. 하늘이 맑은 날은 마치 에어컨 실외기 앞에 서 있는 것만큼 습하고요. 오늘도 그렇죠? 이런 날씨에도 다들 일상을 잘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알마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최근에 8년 만에 아이허브를 다시 깔아서 쇼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쇼핑 즐겼다고 하신 것 같은데. 품목이 다르죠? 네, 장르가 달라요. 네네. 네, 해피엔드와 시크릿은 장르가 다른 것처럼 제가 코코넛을 엄청 좋아하는데 아이허브 코코넛 간식들이 다 엄청 괜찮거든요. 오. 택배를 신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코코넛 참 좋아하는데 혹시 좀 나눔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줄 알고 챙겼습니다. 아싸! 이렇게 무언가를 열심히 기다리다 보니 궁금해지네요. 이 영화 개봉을 열심히 기다렸던 파니 어땠어요? 한 줄 평이 궁금해요. 제 한 줄 평은 문화가 아무리 달라도 독재국가의 모습은 똑같구나. 진짜 지겨워 죽겠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브라질도 이런 시기가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계기이기도 했고요. 알마도 한 줄 평 말씀해 주시죠. 저는 시로 대체해도 되나요? 그럼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가 또 있거든요. 네. 이런 구절이에요. 브라질 친구와 나란히 걷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길에서 펑펑 울었다. 왜 그래? 이거 봐, 너무 화나다. 개나리야. 나도 알아, 개나리라는 말.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 국기색이야. 고명재 시인의 우리가 키스할 때 눈을 감는 것에 수록된 환의 구절입니다. 최근에 또 시집을 출간하셨는데 나오자마자 잽싸게 샀고 정말 좋아요. 오. 그럼 시놉시스 말씀해 주시죠. 1977년 브라질. 이름을 버리고 사라졌던 마르셀로는 아들과 재회하기 위해 고향 해시피로 돌아옵니다. 카니발의 열기로 들끓는 도시에서 지워진 줄 알았던 과거는 다시 그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영화 시놉시스보다도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게 있죠. 브라질의 군부 독재 시기가 배경인 영화잖아요. 네. 이 영화와 관련지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파니가 특파원 수준으로 또 리서치를 해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또 이런 영화를 보면 조사하지 않고는 못 지나치는 병이 있어서 브라질 역사를 전부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영화와 관련 있는 사건들만 간략하게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시네21 특집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이라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기사 정독을 권해드립니다. 우선 브라질은 1965년부터 1985년까지 약 20년 동안 군사독재 정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영화의 시대 배경이 1977년이니까 군사정권이 한창 기승이던 시기에 브라질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브라질에도 전두환 박정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에는 과거 이야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의 모습도 함께 등장해요. 시간을 좀 달려서 2019년으로 가보면 극우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대통령으로 집권하게 되고 2022년 재선에 실패하자 쿠데타 모의와 의사당 폭동 선동을 했다가 기소돼서 현재는 복역 중입니다. 또 그보다 조금 앞선 2016년에는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던 지우마 호세프가 탄핵 절차를 걸쳐 직무가 정지되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지우마 호세프는 군부 독재 시절에 반정부 게릴라 활동에 참여했던 인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우마 호세프 관련해서 칸에서도 퍼포먼스가 있었죠. 네. 또 최근까지도 이 영화와 관련해 검열 같은 게 있었고요. 맞아요. 칸 영화제 레드카펫에서 브라질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었다고 해요. 이후에 지우마 호세프가 탄핵되면서 극우 성향의 의원들이 지금은 국제영화상이라고 부르는 오스카의 외국어 영화상 심의위원회를 장악해서 당시 감독이 발표했던 영화 아쿠아리우스가 후보가 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이거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최근에도 보우소나루는 시크릿 에이전트가 오스카 국제영화상 후보에 오르지 못하도록 조직적인 방해를 펼쳤지만 다행히도 영화계 안팎의 저항 덕분에 오스카 후보에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언뜻 보기엔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한 영화 같지만 브라질의 정치사와 연관한 맥락에서 보면 결국은 지금의 브라질에 대한 영화 같네요. 네. 정치적 사건은 결국 그때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겠죠. 영화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나온다는 거.
저는 그게 과거사를 추적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 지점에서 빅토르 에리세의 클로즈 유어 아이즈를 생각하면서 봤는데 단순히 고고학적인 시네마가 아니라 과거를 계승하는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듯 보이는 부분이 있네요. 그럼 에리세의 영화 중에선 클로즈 유어 아이즈가 아니라 벌집의 정령과 조금 더 비슷합니다. 이 영화도 스페인 내전 이후의 독재 시기에 대한 비판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영화 보고 오셔서 이거 완전 클로즈 유어 아이즈네 이렇게 하셨었죠. 들떠가지고 언니 이거 완전 그거잖아. 저도 이 영화 봐야지 하고는 있었는데 2시간 40분이 넘더라고요. 체감 4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신내림 받을 날이 오길 바라며 아시죠? 영화도 신내림 받아야 보는 거. 그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미뤄두겠습니다. 시크릿 에이전트는 1977년 브라질 해악이 만연하던 시대라는 자막을 띄우면서 시작합니다.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 감독은 이 영화를 구상하면서 이제는 브라질에서 하나의 장르처럼 자리 잡은 독재 정권 이야기나 투쟁, 레지스탕스의 발전 과정을 그리는 작법은 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해요. 대신 1977년 당시 브라질의 분위기와 그 시대가 작동하던 논리를 구현하는 데에 집중했대요. 이미 영화 속에 사건의 논리와 시대의 질감이 당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악이 만연하던 시대, 이 문구에서 해악의 원문은 이거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들어봤을 때 삐하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신의 20일은 장난이라고 번역했고요.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당시 벌어졌던 일들의 중대성, 심각성, 폭력성 이런 것들을 일부러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축소해서 표현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해악이 만연하던 시대 이런 식으로만 나와서 브라질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이 영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한 관객은 전혀 맥락을 못 따라가겠다 싶은 것도 있긴 했어요. 저도 사실 흐름을 잡는 게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영화가 맥락을 전혀 안 보여주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쵸. 사실 40분 남았을 때도 전혀 모르겠어서 극장 나가야 이해하겠다. 계시처럼 다가오겠다 했어요. 근데 확실히 하루가 지나니까 이제 장면에 대한 감상이 좀 더 뚜렷해지더라고요. 영화의 첫 장면은 흥겨운 음악으로 시작하죠. 주유소 시체의 발, 꼬이는 파리, 주인공 발 이렇게 비춰주는 쇼트가 데미안 허스트 같다고 생각했는데 결말 생각해보니까 이거 복선이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역시 감독님들은 다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 흥겨운 음악의 제목은 아르페지 클럽의 삼바입니다. 1950년대 브라질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곡이라고 해요. 이거 대본 쓰면서 들어봤는데 노래 좋더라고요. 라디오로 추정되는 매체에서 이 곡을 소개하는 남성들의 음성과 함께 화면에는 당시 브라질 사람들의 사진이 차례로 등장하는데요. 저는 이게 좋았던 옛 시절을 추억하는 오프닝 같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70년대 이야기로 진입할 때 그 대비가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주인공 마르셀로가 노란색 예쁘니 차를 몰고 주유소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주유소 앞 공터에 박스랑 신문지로 겨우 가려진 시체가 하나 널브러져 있고요. 주유소 직원은 지난주 일요일에 한 남자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훔치려다가 다른 직원한테 총을 맞았다면서 별일 아니라는 듯이 신경 쓰지 말라는 투로 얘기하죠. 시작부터 확 몰입되는 장면입니다. 이미 영화가 시대의 질감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작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감독의 말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주인공 바그너 모라죠? 네네. 바그네르 모라라는 발음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와그네르인지 또 잘 모르겠어요. 구글은 또 와그네르라고 나오고 근데 저는 나르코스를 아직도 아껴두고 있어서 이 바그너 모라를 이번에 처음 만났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피곤에 찌든 어문계열 교수처럼 생기셨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포르투갈어랑 특히 잘 어울리고요. 근데 목소리가 좋은 것도 진짜 어문계열 교수 같아요. 원래 그 비인기 특히나 비인기 언어 담당 교수들은 목소리 좋은 게 특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교수 같다 했는데 나중에 나오는 직업 진짜 교수더라고요. 교수님 상 아주 귀신같이 알아보시네요. 개인기로 쓰셔도 되겠는데요. 하도 당해서. 주유소 직원의 신고를 받고 도착한 연방고속도로 경찰이 피곤에 찌든 그 교수님 마르셀로를 뜬금없이 검문합니다. 신고를 일요일에 했다고 했는데 이때 화요일인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마르디그라라 그러죠. 그리고 경찰 옷에 묻어있는 피 한 방울. 이거 어디서 왜 묻은 피인지 알 수 없어서 너무 무섭습니다.
이것도 당시 브라질을 표현하는 연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 경찰은 마르셀로의 차 내부를 살펴봐야겠다면서 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 믿으세요. 전 믿어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옷에 뭐 묻어 있어? 피가 묻어 피 있잖아요. 묻어 있잖아요. 대체 뭘 믿으라는 겁니까? 심지어 수색을 마치고는 진짜 아무렇지 않게 우리 경찰 카니발 기금 있는데 기부 한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상 뇌물을 요구하는 건데 이것도 어쩐지 익숙한 광경입니다. 저는 그것도 관객을 위한 장치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 피 클로즈업까지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는 그 피가 궁금해야 되는데 시체가 신경 쓰여서 피는 지금 안중에도 없게 되잖아요. 이게 서사극처럼 기존의 사고방식 메커니즘이 아니라 이질감이 드는 방식으로 감각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되짚어서 내가 지금 뭐가 이상하지? 하고 이 구조 전체를 보게 만드는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 있잖아요. 저는 진짜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정말.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죠. 네, 저기요. 지금 비틀 수색하실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이 죽어 있다고요, 계속. 그리고 막 개들이 막 가잖아요, 개떼들이. 죽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유소에서 그 대치하고 있는 경찰 2명, 뭐 바그너 모라랑 주유소 주인은 인식도 못 하는데 갑자기 카니발에 참여하러 가는 사람들이 차로 타게 지나가다가 보고서 비명을 막 지르면서 가잖아요. 네네. 근데 누가 봐도 축제 분위기고 축제처럼 꾸미고서 소리를 막 지르니까 탄성인지 비명인지 모르겠죠. 이 체해가 감각되지 않는 것은 무섭습니다. 약간 애프터선에서 그 춤추는 폴 메스칼 장면이 생각나기도 하죠. 저 사람들 입장에선 축제인 줄 알았는데 장례식입니다. 저도 그 장면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마르셀로가 주유소에서 벗어나서 차를 타고 막 가는데 빨간 괴물 가면을 쓴 사람이 그 차를 붙잡고 안 놔주잖아요. 축제니까 그만큼 신나셨다는 거지 하고 넘길 수 있겠지만 우리 방금 뭐 봤나요? 시체 봤습니다. 이게 웃음이 나오나요? 방금 웃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무야호 생각하느라 웃어버렸어요. 그거 맞습니다. 웃음 안 나옵니다. 정숙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장면이었고요. 오프닝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일부 소년의 악몽이라는 자막이 함께 뜨면서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마르셀로가 사흘째 쉬지도 못하고 향한 곳은 헤시피라는 지역이에요. 감독이 헤시피 출신이라 이전에도 헤시피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편 헤시피에서는 상어 뱃속에 사람 다리가 발견된 기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난립니다 아주. 이 시절에는 사실 이렇게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사라지거나 죽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렇죠. 뭔가 파니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저를 걱정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다리 막 으랴 하고 뽑는 걸 보면서 문득 했거든요. 네네. 근데 다행히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봤고 다행이네요 진짜. 근데 시체로 시작을 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역치가 조금 상어에서 다리를 뽑는 그 교수님이 이 장면에서 피살되실까 봐 정말 겁먹었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에서. 막 뒤에서 앞에서 작업하는데 뒤에서 다 이렇게 남자들이 서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약간 킬각을 재는 것 같은. 다리를 무슨 에일리언처럼 으리앗하고 뽑더라고요. 네, 그 공간에서 진짜 유일한 여자니까. 또 우리 같은 여자로서. 그래도 그 시대를 생각해봤을 때 불안함이 약간. 네, 누가 봐도 얼굴에 탐욕 한가득, 욕심 주머니 한가득한 서장이랑 진짜 못되게 생긴 남자들 아니면 그 비리비리한 남자 직원 한 분 있죠. 그런 사람들만 잔뜩이고 그리고 그중에 한 명이 냅다 주머니에서 칼 꺼내가지고 다리 제거하려고 하니까 아마도 법의학자인 것 같은 그 여자 교수님이 막 말리는데 죄송해요 이게 익숙해서요 라는 말을 하시죠. 그러니까 시체가 훼손되든 말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해왔다는 거잖아요. 저는 범죄 드라마 볼 때 장갑이랑 발에 비닐 안 끼고 무대뽀로 현장 난입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장면에서도 비명 참느라 너무 힘들었고요. 결국 법의학자가 표본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조심 다리를 꺼내는데요. 이때 깔리는 음악도 그렇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약간 조스 보는 것처럼 겁에 질려 있는 게 꼭 이 장면을 스릴러 호러 무비처럼 연출해놔서 재밌더라고요. 그 무량왕릉 발굴할 때 이야기 아세요? 뭐죠? 저 지금 이야기 주머니 또 가지고 왔거든요. 오케이. 무량왕릉이 지하에 있는 무덤이었어서 아예 도굴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백제왕릉은 굴식 돌방 무덤으로 만드니까 너무 오랜만에 듣는
도굴이 너무 쉬웠다고 하죠. 왜냐면 신라 왕릉은 돌무지 덧날 무덤이니까 도굴을 하려고 들어가다가 돌 무더기에 깔려서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는데 백제 왕릉은 문 열고 복도 지나서 이런 구조인 거죠. 이거 한능검 시험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 100%죠. 근데 이제 무령왕릉은 지하에 완전 파묻혀 있었대요. 그래서 완벽히 보존된 채로 발견이 됐고 이 계기도 다른 무덤에 배수 관련한 공사를 하다가 뚫었는데 왕릉이 있었던 거예요. 1500년 만에 깨어남이었다고 해요. 온전하게 발견된 건 완전 처음이었고 백제 왕릉이. 근데 사실 최악의 발굴이라고들 부릅니다. 왜요? 현장이 엉망이었고 유물을 보통은 느리게 이렇게 붓으로 싹싹싹 해서 한 점씩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언가 조금 급했다고 합니다. 왕릉 발굴이라는 거는 정말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 딱 17시간 걸렸다고 해요. 완전 졸속이죠. 네. 이 발굴은 1971년에 이루어졌고 대한민국은 그때 박정희 정권 때죠. 어쩐지 조금 맞아 들어가고 물론 과거사이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지만 이 영화 속 법의학자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쩐지 좀 억장이 무너지죠. 물론 70년대니까 지금처럼 온전한 기술은 없었겠지만 17시간? 또 열받네요. 영화 얘기 마저 해주세요. 네. 마르셀루는 드디어 목적지에 거의 다 온 듯합니다. 차는 서행하고 눈은 열심히 창밖을 두리번거립니다. 그러다가 마르셀루를 무척 반가워하는 할머니 한 분을 차에 태우게 됩니다. 이 완소 할머니, 도나 세바스치아나입니다. 첫 등장부터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한평생 입에서 담배를 뗀 적이 없는 것 같은 걸걸한 목소리로 뭘 어떻게 왜 돕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마르셀루를 돕겠다고 하시죠. 영화 아주 뒷부분에 그 대사가 하나 있는데 이탈리아에 음악 공부하러 갔다가 공산주의였다가 무정부주의자가 됐어. 순서가 바뀌었나? 까먹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멘돈사 필류 감독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세바스치아나를 다면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오늘날에도 존재할 법한 보편적인 인간인 동시에 오직 브라질의 역사 속에서만 탄생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라고요. 이 말 정말 공감됐습니다. 이 집은 일종의 자비의 스쿨이고 미스 페레그린의 집이죠. 네네. 다들 초능력은 없지만 어느 정도 존재의 위태위태함을 겪었고 여기로 오게 된 거잖아요. 서구는 이런 대체가족, 쉘터 개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하는 대사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어요. 거주민 중 한 명이 무의식적으로 난민이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그 트럭 타고 온 식료품상이 그 표현을 지적합니다. 여기선 그 말 안 써. 난민. 그럼 우리가 뭔데요? 이런 대화를 해요. 근데 문제가 있는 어휘의 사용을 지적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사람이 그게 우리잖아 하는 모습은 그 딱 소수자 커뮤니티들에서 세대 교체가 될 때 혐오 표현을 당사자성으로 편입하거나 전유하는 시각이 나오곤 하는 그런 모습 같죠. 실제로 그 게이 심벌도 나치가 붙였던 표식을 뒤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브라질이 인종이랑 민족 구성이 되게 다양한 국가래요. 과거에 유럽의 파시즘을 피해온 사람들도 많았고 거꾸로 유럽과 일본의 파시스트들이 역사적 청산 작업에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숨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열받는 일이 많네요. 세바스치아나가 관리하는 아파트에는 앙골라에서 온 부부도 있고 가족이 원한 남자가 아니라서 도망쳐온 듯한 클로비스 그리고 얼굴 2개가 붙어있는 샴쌍둥이 고양이 라이자와 일리스가 살고 있어요. 이곳은 소외 계층 혹은 말 못할 사연으로 집에서 도망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직감이 듭니다. 도나 세바스치아나의 자기들이 원하는 남자가 되라고 강요했지 이 대사 참 좋죠. 네. 근데 이 장면에서 그 빌라에 고양이 얼굴 2개 달린 샴고양이가 나오니까 진짜 라틴 문학 같더라고요. 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픽션들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저 사실 퇴근하자마자 바로 봐서 졸았는데 눈 뜨니까 초면인 나쁜 분들 같은 분들이 트렁크에 대고 총을 막 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눈을 뜨자마자 너무 놀랐고 제가 너무 길게 잔 나머지 다른 영화가 시작한 줄 알았어요. 이 듀오는 제시 핑크맨 같아 보이는 청년과 배철수 아저씨 닮은 시니어로 구성되어 있죠. 그 두 분 자다가 봐도 그래 니들이 빌런이구나 싶은 마스크시죠? 네. 근데 두 분 다 좀 핫하셔서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 명은 축구 선수처럼 생기고 한 명은 축구 감독처럼 생겼는데 파니님 축구상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보비 배우 호날두 닮았다는 말이 좀
있더라고요. 전혀요. 그쵸? 저는 그 테드 레소라고 축구 드라마 있거든요. 애플 네네. TV에서 하는 네. 거. 거기 나오는 필 던스터라는 배우의 얼굴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알마도 인정하셨잖아요? 네. 아, 그분도 축구선수 상이네. 그쵸? 이 듀오가 차 청소하는 거 꼭 그 타란티노 펄프 픽션에 나오는 하비 케이틀의 해결사 씬 같지 않아요? 울프? 아, 맞네. 저 그 씬 진짜 좋아하거든요. 한편 마르셀루를 표적으로 삼은 이는 마르셀루 입에 구멍을 내오라는 지시를 내리고요. 마르셀루는 치과 의사인 이웃에게 입을 진료받고 있습니다. 입에 구멍 내라는 지시와 입 진료하는 쇼트 붙인 거 꼭 박찬욱 감독 영화 같죠? 저만 그 생각한 게 아니었군요. 이때가 영화 시작하고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인가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마르셀로가 뭐 하는 사람이고 왜 여기 왔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 마르셀로가 여권이랑 사진이 막 들어있는 상자를 뒤적거릴 때 BGM이 엄청 수상하거든요. 근데 LP를 탁 트는 순간 분위기가 확 반전되는 음악이 흐르는데 이게 음악을 활용해서 관객이 주인공을 100% 신뢰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 음악이랑 사운드 디자인 진짜 기깔나거든요. 차에 있든 거리에 있든 내내 음악이 들리잖아요. 이것도 저작권료 기껏 냈는데 굳이 BGM으로만 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계속 들으셨대요. 카니발 축제랑 맞물려서 여러모로 시끌벅적한 해시피의 풍경을 그려낸 것 같습니다. 감독계의 살림꾼이시네요.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오히려 계속 음악이 흘러서 그런지 음악이 나온다는 사실을 의식하지를 못했어요. 아예 음악이 없었던 영화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뭐 추락의 해부 그런 느낌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 50센트 노래 말고는 기억 잘 안 나니까 맞아, 실제로 맞아. 없기도 하고요. 맞아요. 근데 보통 음악이 나오면 그 순간 제가 감정적으로 동화되니까 그게 의식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 선호가 바뀌었나 봐요. 이 영화에 감정적으로 동화되질 않아서 그 계기가 되는 음악이 기억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음악이나 팟캐스트 같은 거 틀어놓고 운전하거나 설거지 할 때 그게 재생되고 있다고 인지하지 못한 순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조스 얘기를 잠깐 했는데 진짜 나오더라고요. 맞췄다. 저요. 그래서 조금 뿌듯했고요. 마르셀로의 장인 장모와 지내고 있는 아들 페르난두가 할아버지한테 조스를 보고 싶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너 악몽 꿀걸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아무래도 이게 일부의 제목 소년의 악몽 출처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장인 장모는 아들 페르난두를 보러 온 마르셀로에게 평화는 영영 사라졌군. 여길 꼭 왔어야 했나? 라고 하시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위한테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시지? 생각했잖아요. 왜? 알려주는 게 없으니까. 영화는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 뭐가 벌어질지를 모르니까 긴박한 영화가 아닌데도 긴장을 못 놓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마르셀로의 아내 파치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마르셀로 말로는 폐렴이라는데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죠? 네, 무조건이죠. 네, 뭔가의 이유가 있을 거고 이때 영화는 갑자기 현재 2025년으로 점프해서 도나 세바스티아나의 진술 녹음 테이프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비추는데요. 테이프 속 세바스티아나는 마르셀로는 아니지우라는 사람에게 미션을 받는 게 목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전조도 없이 그냥 훅 넘어가 버려서 상황 파악하는데 한 10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70년대에도 노트북이 있었나?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면서 저는 여기서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클로즈 유어 아이즈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때 딱 했어요. 이거네 하고. 다른 것보다 이렇게 때깔이 확 바뀌는 부분에서 근데 이 영화가 아마 지금 OTT에 없을 거예요. 맞아요, 없어요. 저도 극장에서 봤는데 아직도 매일 이 영화에 대한 마음이 깊어집니다. 제가 비슷하다고 말하는 장면이 뭐냐면 클로즈 유어 아이즈는 주연 배우의 실종으로 촬영이 엎어진 영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영화의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해서 영화 감독이 배우를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시사보도 프로그램 PD랑 인터뷰하고 이러는데 장면이 전환될 때 그 영화의 필름 결에서 갑자기 하얗고 매끈한 현대로 넘어와요. 어떻게 보면 초현실적이죠. 또 센티멘탈 밸류 생각도 했는데요. 그 둘째 딸 아그네스가 자기 할머니 고문 기록 보는 장면 있잖아요. 네. 도서관에 한참 앉아서 읽습니다.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어쩐지 요즘 영화계는 고고하게 역할을 대체하는 듯합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된 것들이 아주 많은 탓이겠죠. 저는 이런 액자식 구성 영화를 본 지 꽤 오래돼서 좀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과거를 이렇게 되짚어보는 플롯도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바스티아나의 녹음된 음성이 끝남과 동시에 영화는 다시 1977년 과거로 돌아가고 2부 신원 확인소가 시작됩니다. 귀부인을 위한 1일 경찰서 씬입니다. 기득권 실어즘 생기죠. 여기서 그 녹음에 나왔던 안희지우를 만나게 되죠. 각자의 방식으로 저항하고 일하는 여자들이 잔뜩 나오는 곳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난 여기서 성과급으로 일해요 하고는 농담을 종이에 사자기로 이렇게 쳐서 건네주는데 분명히 둘이 나란히 앉아있는데 분할을 해둔 것처럼 한 컷에 담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담아둔 거 좋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장면 너무 좋았고 근데 그 여자분이 성과급으로 일해요 하면서 타자기를 탁탁탁 치시는데 정작 종이에는 아무것도 안 찍히잖아요. 종이도 없어. 아니, 갑자기 이런 개그씬을 넣으셔서 했다가 그냥 뿌하 이렇게 웃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배우 찰리 XCX랑 엄청 닮았죠? 맞아요. 나가 생각하는 줄 알았다. 아니요. 우와. 그냥 보자마자 맞아요. 설마? 특별 출연? 막 이랬는데 찾아보니까 다른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마르셀로가 여미새인 것까지 한눈에 알아보시잖아요. 너 여자랑 노는 거 좋아하지? 이런 거. 여기 있으니까 너무 좋죠? 완전히 외에는 너무 눈에 띄는 캐릭터였습니다. 맞아요. 마르셀로는 귀부인이라고 불리는 여자가 가정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가정부의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동료들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일일 경찰서, 그러니까 하루만 경찰서로 뜬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거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그 귀부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었고요. 귀부인이 눈물을 막 따흑 흘리자마자 서장이 바로 사진기자 부르잖아요. 출동해! 이렇게. 지금이야! 완전히 개주작 드라마. 근데 마르셀로를 경찰로 의심하면서 막 다가오잖아요. 너 무조건 경찰 이름인데? 너 경찰 아니야? 이러면서. 그리고 꼭 자기 소개한 다음에 늘 봉사하며 살지. 이라는 말을 덧붙이는데 퍽이나 봉사하겠습니다. 너무 전형적이다. 너무 싫고요. 제가 지금 연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리고 마르셀로는 안희지우에게 앞으로 자기가 일하게 될 기록 보관소를 소개받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알기 위해서 찾아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딱 진입하자마자 다른 직원들이 막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를 들키거든요. 저였으면 그냥 그 즉시 등 돌리고 나와서 퇴사했습니다. 저 급한 일이 생겨서 가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사랑 나누기 하는 분들이 끼악 어맛 하는 게 아니라 안희지우를 딱 보자마자 그냥 바로 바지 입고 맞아. 또박또박 나가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NPC 같을까? 그리고 안희지우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해. 또 저러네. 근데 그 귀부인 주작 드라마 씬에서 가정부가 결국에 신원 확인소로 찾아오죠. 네. 가정부의 변호사는 소리칩니다. 공공건물에 내 의뢰인이 들어가는 걸 막다뇨. 미친 거죠 지금. 네. 공공기관을 사적 용도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불법이에요. 네. 근데 이 와중에 이우클리디스 서장은 이름도 개 어렵고요. 주인공 마르셀로를 조금 마음에 들어합니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마이쮸 주듯이 재밌는 거 볼래? 시전하는데 그게 무슨 남의 총 맞은 자국 보러 가는 겁니다. 진짜 최악. 독일인 재단사 한스의 양장점으로 가서 문을 걸어 잠근 한스를 마구 보채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사가 나옵니다. 한스의 오랜 동료로 보이는 사람이 독일어로 한스에게 말하고 한스도 독일어로 대답합니다. 네가 유대인이라는 걸 이자는 절대 이해 못해. 하니까 한스가 영원히 하죠. 이 공간에서 둘만 알아듣는 말로 새어나오는 진실이죠. 목소리, 말, 입으로 나오고 귀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서로를 제외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닿거나 머리로 이해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흉터를 구경하려는 천박함을 가지고 있고요. 이 천박함이 그 사람들의 언어겠죠. 이 사람들은 흉터를 보면서 아팠을 텐데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동료가 독일어 하는 걸 보고는 굉장히 인종차별적으로 조롱을 하죠. 서장은 한스가 나치인 줄 알지만 사실은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찾아보니까 브라질이 2차 세계대전 때 유일하게 연합군으로 참전한 남미 국가였대요. 브라질의 역사에서 유대인이 되게 복잡한 위치에 서 있더라고요. 서장이 있는 상파울루는 브라질 남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독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나치당 해외 지부가 남부에 있어서
특히 반유대주의 정서가 강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스는 자기 정체를 숨기려고 나치인 척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죠. 한편 마르셀로의 장인 알레샨드리는 영화관에서 영사기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셀로는 알레샨드리를 만나러 영화관에 갔다가 몸을 막 부르르 떨면서 거의 실려 나오는 한 여자를 목격합니다. 알레샨드리가 태연하게 영화 때문이야 라고 하길래 그 계속 언급되던 조스 때문인가? 사실 조스도 그때 엄청 컬처 쇼크였을 거잖아요. 했는데 영화를 비춰주니까 자전거 타고 있는 아이가 떼굴떼굴떼굴 굴러가고 있고 샤이닝이구나. 근데 이때 봤으면 무서웠겠다. 혼절하죠 그냥. 그리고 2부 지나선가 이 영화랑 제목이 같은 동명의 알프레드 히치콕의 1936년작 시크릿 에이전트도 나오죠. 네네. 이때는 영화관에서 기절하거나 구토하는 관객들이 꽤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엑소시스트 상영 당시에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었대요. 그 시대를 살아본 관객들은 이 장면을 보고 당시 극장가를 추억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영화들 3개 다 시크릿 에이전트는 제가 몰라서 다 너무 무서웠겠다. 네. 그리고 상어 메타포가 계속 나와요. 그쵸? 네네, 맞아요. 거의 무슨 상어의 도시에 관한 영화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맥락이 있는데 제가 못 따라잡는 거라면 너무 애석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독이 영화 속 모든 것에 의미 있다고 생각 안 해도 된다고 했대요. 맥거핀이란 영어 배운 지 얼마 안 됐나. 되게 좋아하시네. 근데 이 씬에서 알레샨드리랑 얘기하면서 이제 바그나모라가 창문의 길에서 도시 전경을 바라보는데 점점 창밖이 커지는 것처럼 줌인을 하죠. 도시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이 영화 자체도 좋은 영화지만 또 박찬욱, 타란티노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먹던 맛이잖아요. 근데 이 극장 씬은 완전 시네마 천국. 그쵸. 게다가 빅토르 에리세라니. 이 감독 완전 진퉁 시네필이구나 싶었어요. 익숙한 맛입니다. 나는 영화의 승배자입니다. 그 말 찬란해서 번역한 거 보면 저는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인 거 아세요? 갑자기 재미없어졌어. 그거 감독이 직접 번역기 돌려서 자막 쳐서 보내신 거잖아요. 옛날 그 구글맵 호텔 리뷰의 맛이 있네. 익숙한 맛입니다, 이것도. 한편 마르셀로는 윗선에서 마르셀로가 출국하거나 여행하지 못하도록 연방경찰 출국금지 목록에 자기 이름이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을 막아야 하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고요. 이때 안희지우가 전화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에서 애우자가 제일 중요해 라고 하는데 애우자가 누구야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바로 나옵니다. 근데 이들의 대화 속에서 이제 마르셀로는 가명이고 이 사람의 본명과 과거가 드디어 밝혀집니다. 와,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마르셀로의 본명은 아르만두죠. 거의 그 나는 솔로 마지막 화에서 이름 말해주는 것처럼 아르만두 씨입니다. 네, 우선 애우자는 브라질로부터 마르셀로, 그러니까 아르만두를 보호하려는 인물이고요. 헷갈리지 않게 주인공 이름은 이제 아르만두로 통일하겠습니다. 애우자는 상파울루에 살고 있고 나라를 오랫동안 털어먹은 부유한 집안의 딸이라는 설명이 덧붙는데요. 약간 참회의 의미로 이런 일을 하면서 사는 걸까요? 부모나 윗세대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치르는 그런 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60, 70년대 이전에도 쿠데타로 집권한 대통령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럼 제목의 시크릿 에이전트, 비밀 요원은 마르셀로가 아니라 애우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우자가 당신이 무슨 일이 다녔는지 몰라요 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제발. 이젠 말해줄 때야. 그래도 흥미진진합니다. 제가 특히 좋았던 부분은 기로티가 입에 구멍 내달라고 했는데 입에 진짜 구멍 난 것처럼 그 사람이랑 있었던 일들을 죄다 발설하는 것으로 존속을 하는 아르만도의 모습이에요. 아니 근데 얘기 왜 이렇게 안 해줘요? 기다리다가 또 잤어요 여기서. 좀만 더 기다렸다가 주무시지. 전사 이제 나오는데. 저도 이게 대체 얼마 만에 알려주는 건가 싶어서 시계를 봤더니 영화 시작하고 한 1시간 반 정도 지난 시점이더라고요. 잠들어버린 알마를 위해서 제가 앙딱정 해드리겠습니다. 영화의 현 시점에서 3년 앞선 1974년 8월 아르만두는 해시피의 한 대학에서 학과장으로 일하면서 전기차 프로젝트, 가죽 태닝 프로젝트 같은 친환경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패철수 앤 제시 핑크맨 듀오에게 청부살인을 부탁한 인물의 이름은 엔히키 카스트루 기로티인데요. 이름도 개 어렵네요. 깁니다. 기로티는 당시 아르만드의 학교에 방문한 손님이자
국영전력 회사에서 일하는 기업인이었습니다. 근데 기로티는 교수들과의 미팅 자리에서 브라질 남부와 북동부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해시피를 비롯한 북동부를 은근히 깎아내려요. 해시피는 국가의 중심이 아니지 않냐면서 학과를 폐지하고 다른 조직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로티는 해시피 대학의 친환경 연구랑 아르만도가 특허를 낸 리튬 배터리 연구가 자기 사업에 방해되니까 연구를 못하게 하려고 접근한 거였어요. 그리고 아르만두, 파치마, 기로티 부자가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로티 부자가 파치마를 무시하는 발언을 아주 심하게 해가지고 이게 싸움으로 크게 번지고 합니다. 영화가 직접 설명하진 않지만 파치마의 죽음 역시 기로티와 무관하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을 여기서 하게 되고요. 참고로 상파울루랑 리우데자네이루 그리고 해시피를 언급하면서 이 영화가 남부랑 북동부 사이의 갈등 관계를 살짝씩 보여주잖아요. 기로티가 아르만드의 장발을 문제 삼으면서 연구자답지 않다고 비꼬는 장면만 봐도 당시 북동부를 향한 편견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이런 편견 때문에 지금 소중한 장발족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내 말이. 저는 장발이 좋거든요. 근데 저는 그 교수회의 하면서 학과장이 장발족이잖아요. 이러는 부분까지는 다행히 봤고 그 뒷부분은 진짜 하나도 못 봤네요. 보기 싫은 거 막 교수회의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스르르 잠들어 버림. 지역별 갈등이 심한 곳들은 꽤나 많죠. 네. 남북 갈등의 경우 이탈리아도 꽤 심하다고 하죠. 그리고 기로티가 이탈리아 혈통이래잖아요. 성이 모음으로 끝나니까. 2차 대전 때도 이탈리아에 있었대고 완전히 무치달배 이알배. 이 다음 장면이 카니발이 한창인 장면이잖아요. 네. 와 근데 카니발이란 뭘까요? 저는 못 끼겠어요. 저는 정말 이런 문화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다 싶다가도 아르만도가 막 진지하게 내려오다 갑자기 막 둠칫 이러면서 춤을 추면서 막 동참을 하는 게 웃기더라고요. 춤이 나에게 왔다 느낌으로. 너무 잘 추는 거예요. 리듬 엄청 잘 타더라고요. 그 심각한 상황에서. 근데 저는 좀 안쓰러웠어요. 왜냐면 그 안에 한스도 있잖아요. 한스가 활짝 웃으면서 춤추고 있거든요. 한스 약간 제가 보기만 해도 뜨끈하게 눈물 흘리는 할아버지 상이라서 느끼시나요? 네, 이해가요. 네. 아무튼 저는 아르만드가 왜 안쓰러웠냐면 그 군중 속에 섞여드는 게 아니라 잠깐 들어가서 둠칫둠칫 하다가 바로 빠져서 카니발 무리가 행진하는 방향이랑 반대로 걸어가잖아요. 혼자. 더 이상 고국에서 이렇게 맘 놓고 춤추면서 즐기는 일상 보낼 수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냥 횡단하죠. 근데 한스 어디 썼어요? 진짜 잠깐 한 컷 나와요. 그랬구나. 저는 아르만도 춤추는 거에 너무 집중했나 봐요. 네, 그 와중에 악당 듀오는 서장의 픽업을 기다리면서 스트리트 푸드파이터를 찍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차에 타서 막 서장이 보비가 자기 이름 부르는 걸로 기강을 막 잡으니까 보비 눈빛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냥 대놓고 킬각재고 있잖아요. 맞아요. 너 곧 죽어. 너 그러다 죽어. 이런 눈빛. 이 살인청부 듀오 중에 핫저씨, 핫데리 분의 이름은 아우구스투고요. 브라질 남부 리우 출신인데 지금 영화에 나오는 빌런들 싹 다 죄다 남부 출신입니다. 네네. 그리고 양자인 보비와 항상 함께 다녀요. 이 듀오의 첫 등장이 어떤 할머니를 바다에 던지는 장면인데 그 알마가 딱 눈 떴던 그 장면. 네네. 상어 뱃속에 꽂힌 다리 주인도 이런 식으로 바다에 던져졌다가 상어한테 먹히지 않았을까 다시금 추측하게 됐습니다. 한편 오피르에서는 다들 둘러앉아 신문을 보면서 웃고 있어요. 신문에 털복숭이 다리가 공원에 나타나서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이런 기사가 실려 있어요. 우리 한번 서브텍스트를 읽어봅시다. 털복숭이 얘기는 대충 그 공원이 검열당했다는 걸 테고 해시피 사는 사람들이 거기가 뭐 하는 공원인지 모를 리가 없으니까. 왜냐면 우리도 탑골공원 뭐 이러면 바둑 두는 공원 이렇게 알잖아요. 거기에 좀 검열의 손길이 닿았다 하는 뉴스니까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털복숭이 다리의 습격 이런 뉴스가 일면에 걸리는 세상이라는 것도 더 말하고 싶은 거겠죠. 사실 상어에서 나온 다리 한 짝도 무슨 맥거핀처럼 써버리잖아요. 누구 다리인지가 중요하고 그게 핵심 사건인 것처럼 보여주는데 중간중간 다리가 계속 나오긴 하지만 사실 처음에 그 임팩트만큼 다리의 주인이나 왜 거기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요. 네네. 근데 무서운 건 관객도 이런 태도를 그대로 흡수해서 처음엔 징그러웠어도 나중엔 다리. 오 바꿔주네. 오 그 다리네. 하게 됩니다. 오 안경 썼네. 오 상어가 먹었네. 우리나 민중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죠.
그리고 상어가 먹는다는 거 편견입니다. 아 맞아요. 아니라며요? 엄청난 편견이래요. 주스 때문에. 이런 민중들과 저희의 그런 태도 이런 거 무력함에 익숙해지는 게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쵸. 근데 하셨던 말씀 중에 털복숭이 다리의 습격 이거 하이킥 짧은 다리의 습격 파쿠리 하신 건가요? 어쩐지 입에 착착 붙더라고요. 생각하고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게 습격 내림을 받았네. 오케이. 저도 이 장면 너무 충격적이었어서 잠깐 설명드리면 그 털복숭이 다리가 시민들을 습격한 공원은 마이우 공원이라는 곳인데요. 브라질 노예 해방일인 5월 13일을 기념하는 이름의 공원이래요. 그리고 털 많은 다리, 털복숭이 다리 요거는 군부 독재 시대에 정치 기사를 쓸 수 없었던 기자들이 밤새 시민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을 지칭하기 위해서 쓴 괴담이자 일종의 코드였다고 합니다. 팍팍한 시대라 요 정도 얘기여도 웃을 수 있게 되는 느낌이기도 하죠. 그쵸. 그리고 실제로 이 장면은 톤이 갑자기 확 바뀌어서 막 까르르 막 허호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정말 다들 막 바닥에 이렇게 그 한국인의 소파 쓰는 자세로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피르에서 보여주는 전경들이 전 참 좋았는데요. 이 장면뿐만 아니라 완소 할머니 도나 세바스티아나가 그 앞서 파니가 말해주신 자기 과거 이야기를 조금 해줄 때 누가 이탈리아? 몰랐어요 하니까 이탈리아 얘기 안 물어봤잖아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런 새침대기 할머니는 브라질에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도나가 건배사 하시면서 모두를 축복하듯이 인생엔 나쁜 일도 좋은 일도 있어 하는데 그 뒤에 걸린 예수님 성화가 도나 세바스티아나랑 같이 잡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 연출이 참 좋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장소가 바뀔 때마다 거의 모든 곳에 다 독재자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잖아요. 근데 오피르는 아니고 핍박과 차별 대신에 박애의 상징의 성화가 걸려 있죠. 근데 대놓고 또 그 성화를 막 주민하지 않아서 더 좋았어요. 이렇게 은은하고 똑똑한 연출입니다. 맞아요. 그 독재자들 초상화 그것도 좀 특이한 게 어떤 인물이 방에서 나갈 때 보통은 그 인물을 따라가기 마련인데 그러지 않고 벽에 걸린 액자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독재 정권을 이끌었던 군사 정권의 역대 대통령들 사진이라고 합니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장면들이 제가 지난번 해피엔드 편에서도 살짝 얘기했었던 거랑 연결되는 그 특정 정치 상황을 경험하고 극복한 나라의 국민들이 가진 컨텍스트 이해 능력 같아요. 그 초상화들 보여주는 것만으로 사실 우린 알죠. 네. 저 사람들 정의로운 지도자는 아닐 거라는 걸요. 이런 정치 스릴러물에서 누구 사진을 줌인한다? 근데 그 사진을 화면에 꽉 채우진 않는다? 그럼 바로 너 나쁜 놈이구나 하죠. 브라질 역사를 알아야 이해되는 영화라길래 보기 전에 좀 쫄았는데 우리나라 80년대랑 크게 다를 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았다는 점이 좀 슬펐습니다. 당장 2년 전엔 내란도 있었고요. 맞아요. 너무 단박에 모든 맥락을 이해해버린 거죠. 완전 우등생임. 저희도 이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오피르에서 지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때 나옵니다. 근데 아르만두뿐만이 아니라 앙골라에서 온 부부도 익명을 쓰고 있었어요. 그 부부가 오피르를 떠나기 전날 밤이라 다 같이 파티를 하는 중이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행선지도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1970년대 앙골라는 포르투갈의 식민 통치 종식과 함께 찾아온 냉전과 내전 때문에 아주 불안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르만두는 이 자리에서 냅다 자기가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아니, 남들 파티하는데 갑자기 본명도 말해버리고요. 사실 저 아르만두입니다. 이렇게 장인과 장모의 집 그리고 알레산드리의 영화관 오피르 딱 세 공간에서 마르셀르는 아르만두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오피르 사람들은 대놓고 응원이나 위로를 건네지는 않지만 각자 무언가를 피해서 떠나온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연대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 도나 세바스티아나가 자기 본명 저 아르만두입니다 할 때 가명은 정말 중요한 거야. 갑자기 이렇게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앙골라 출신 망명 부부의 행성지는 스웨덴이라고 까버리고요. 근데 진짜 이런 할머니 꼭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할머니 같아요, 이분. 호감 완소 깜찍 하지만 아나키스트고 오래 있으면 약간 피곤한 할머니. 약간? 오케이. 그 세바스티아나는 아까 알마가 말했던 건배사 이후에 오피르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데 저희 장면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개인적인 이유로 이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나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게 이름인데 사실 내가 원해서 이 이름을 갖게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개명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름 뜻대로 살아간다는 얘기도 있고 이 영화가 기록에 대한 영화라서 그런지 이렇게 나에게 적혀있는 것들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3부 수혈로 넘어갑니다. 맞아요. 세바스티아나가 또 모모로 불리지만 모모인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주죠. 맞아요. 근데 3부에서 보비가 진짜 개무섭지 않아요? 눈 돌아가지고. 브레이킹 배드 세계관의 살라만카 쌍둥이 같아요. 너무 이렇게 막 다들 쫓아오잖아. 하지만 살라만카랑 보비랑 맞짱 뜨면 보비가 끔살당하겠죠? 맞짱 스타트 되기 또 전에 죽어요. 이건 확실함. 그 뾰족 구두에 맞아서 죽어 내가 보기엔. 와 근데 셋이 같이 있는 걸 보고 싶지가 않네. 다른 세계관에 살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진짜 턱 끝까지 쫓아왔죠. 청부살인업자들도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합니다. 하청에 하청을 맡겨서 아르만도 장인의 극장부터 다 추적하죠. 지겨워. 저는 막 걱정되는 거예요. 그 로비에 비누칠을 하는데 장인이 지나가셔가지고 같이 영사관에서 일하는 그 사람이 약간 돈 받은 것처럼 맞아요. 굴잖아요. 어디 있는지 다 불어주고. 맞아요. 그래서 보면서 너 뭐야? 막 이렇게 혼자. 배신자 이거 돼가지고 막 우통 벗고 일하는 그분. 맞아요. 근데 너무 거미줄 같고 무서워요. 도나 세바스티아나가 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명 중요한 거야. 깔끔하게 말씀하셨던 거를 3부에서 바로 회수를 하고요. 또 하청에 하청을 거듭해서 일종의 소매업자인 킬러가 나타나 아르만도를 죽이려고 신원 확인소에 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공공장소에서 바로 죽여버려도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조금 무섭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분이 그 신원 확인소에서 정말 냅다 신원 확인을 시전하잖아요. 아르만두 하고 부르더니 저 사람 아르만두죠 하고 막 여기저기 물어봅니다. 근데 약간 어이없었어요. 근데 사실 그 장소가 자기가 신원을 확인받는 맞아요. 곳인데 그 직원한테 너 아르만두니? 당신 아르만두죠? 근데 보통 저희가 영화에서 본 청부살인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용히 지나가고 근데 다른 동료들이 아니요? 저 사람 마르셀로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름을 말하시는 것도 좀 웃겨. 그래서 아르만두는 뭐 찾으러 가는 척 엄청 침착하게 토끼입니다. 도나 세바스티아나가 가명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 틀린 말씀 안 하세요. 커 봐요. 근데 아르만도 진짜 엄청 침착합니다. 요즘 핫한 안정형인데 저는 이런 남자랑 살면 외로울 것 같아요. 파치마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도 이런 안정형 주인공은 처음 봅니다. 하지만 핫하다면? 핫저씨 핫데리라면? 그럼 감사하겠죠? 그리고 아르만두랑 파치마 엄청 잘 어울리지 않아요? 오늘 찬란에 둘이 좋아요 사진 눌렀어요. 썼는데 너무 좋죠. 저 그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약간 아름다워. 그 노이즈 낀 거 너무 좋아. 근데 또 바람 핀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둘이 엄청 사랑을 한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바람도 뭐 파치마한테 질리거나 배신할 거 그게 아니라 그냥 여자가 좋은 거죠. 그냥 여자가 좋은 거야. 오는데 어떡해. 근데 여자들 중에 파치마가 제일 좋은 거고요. 넌 내 거 중에 최고? 이 메타? 그냥 너 내 거잖아. 인 거죠. 다른 여자가 오는데? 어떡해. 그럼 너 내가 나쁜 사람 되면 좋겠어? 갑자기 화나네?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무슨 영화가 막 1시간 반 동안 외워지지도 않는 수준에 막 듣기만 해도 눈앞이 흐려지는 개어려운 인물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안 알려주다가 그 30분 정도 딱 이해시켜주더니 그리고 마지막 40분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서스펜스를 막 넣으면서 추격 액션까지 보여주고 난리잖아요. 저 진짜 이렇게 모든 것이 플롯조차 맥거핀인 영화 처음 봐요. 근데 마지막에 지금 급해서 난리 났는데 막 쫓아가는데 명동역 명언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계속 나와가지고 너무 거슬리고 너무 웃겨.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명언 인정. 그분이 하신 말씀 제가 너무 좋아서 찾아봤거든요. 네네네. 돈 주고 산 사랑이 공짜 사랑보다 싸다. 사라지기 전에 자신의 것을 아껴라. 이상하게 설득력 있고 근데 사실 이것마저 그 명동역 얘기하신 것처럼 한국인한테는 낯선 풍경이 아니라는 게 너무 웃깁니다. 근데 이거를 그 하청의 하청 청부업자를 쫓는 보비 뒤에 딱 붙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말씀하시잖아요. 4인 추격전이었네. 눈빛 보내기 게임이다. 근데 그 맨 앞에 서 있는 게 아르만두라는 게 눈빛 보내기 게임 맞는 것 같습니다. 다들 하청씨 쫓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 장면에서 그 다른 할아버지가 그냥 앉아서 뭐 드시고 계신 할아버지가 길에 떨어진 그 하청 청부업자의 핏방울을 보고 보비한테 그 남자 어디로 갔는지 바로 알려주시거든요. 그렇죠. 상황 파악을 그렇게 빨리 하셨다고 싶어서 좀 웃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다시 되짚어 보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안 알려주면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서 다 즐기고 있는 사람들 총 맞아 죽을까 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무섭다.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쫓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황 파악 하신 거잖아요. 탁탁탁. 근데 그거를 그냥 알려주는 게 약간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영화는 기록에 관한 영화라는 거를 확실하게 짚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관객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래서 아르만도 무사히 살아서 아들이랑 출국했어 못했어 잖아요. 그렇죠. 보통의 정치 스릴러 영화였다면 막 총알 피해서 길에 한번 굴러주고 점프하고 이런 식으로 연출을 했을 텐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멘돈사 필류 감독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죠. 대신 2025년 현재 시점에 아르만도의 녹취록을 듣던 플라비아라는 대학원생이 보고 있는 신문에 실린 피살 사진으로 그의 최후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의 죽음조차 하나의 기록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플라비아처럼 테이프 속의 녹음 음성이랑 신문으로 아르만도 이야기를 보신 겁니다 하고요. 근데 그 동료 대학원생이 자기는 아르만도 목소리 좋아서 듣는 거 좋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보는 내내 와 바그너 모라 목소리 진짜 좋다 생각해가지고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파니가 말씀하신 아르만도의 최후는 너무 건조하게 그냥 그 시대의 한 명이 죽음 느낌으로 처리가 됐는데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네. 사진을 딱 보여주고 길에 쓰러져 있는 아르만도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속으로 뭐야? 아르만도가 피살? 그날 그 옷이네 했어요. 그 뒤에 또 저는 놀라게 되는데 플라비아가 아르만도 아들 페르난도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아들도 바그너 모라잖아요. 뻔뻔하기도 해라. 1인 2역. 너무 근데 아닌 척하고 나와서 웃겨요. 머리 밀고 막. 맞아, 약간 정리. 네. 근데 아들은 수혈 관련한 박사인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뭔진 모르겠고 닥터라고는 하니까. 근데 피 뽑아야지 인터뷰해줄 거라고 농담을 해서 플라비아가 결국 수혈을 하죠. 자기가 인터뷰하면서 초코우유 준다더니 안 주더라고요. 아 맞네? 저는 솔직히 너무 신경 쓰이네요. 줄 건 줘야지. 뭐 하는 거야?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피 뽑아서 뭐 먹어야 된대. 아니 초코파이라도 주던지. 그래. 안 주면 어떡해. 무튼 플라비아랑 다른 학생이 현재 듣고 있던 녹취 테이프는 애우자가 넘긴 테이프였습니다. 여기에도 감독의 개인사가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감독의 어머니가 역사학자셨고 브라질 문화계 인사들의 구술사를 녹음해서 연구에 활용을 하셨대요. 해시피를 계속 영화의 배경으로 취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인생이 영화고 영화가 인생이신 분 같습니다. 플라비아는 아들 페르난도를 찾아가서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묻습니다. 근데 페르난도가 예상 외의 말을 하죠. 사실은 아버지가 기억 안 나요. 당신이 나보다 아버지를 더 많이 기억해요. 라고요. 저는 그 대사를 듣자마자 문득 깨달았어요. 과거 씬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더라고요. 영화를 아주 정확하게 만들었다고나 해야 할까요? 이 영화는 페르난도가 나오는 이 부분부터가 진짜인 겁니다. 그쵸. 이 장면에서 그 대화를 했기 때문에 앞에 모든 장면들이 되살아나죠. 너무 지난한 여정처럼 느껴졌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스릴러가 아니라 그냥 어떤 날들에 대한 기억이고요. 그걸 기록을 통해 본 거였고 하지만 정작 그 과거가 현재에 끼친 살아있는 영향 같은 페르난도는 기억하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기록이 없으니까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연구하는 것에 힘이 확실히 있죠. 네.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계승을 하면 존재라는 것엔 어쨌든 끝이 있으니까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페르난두. 지금까지 극이 진행되면서 별로 비중이 없었던 페르난두가 영화를 끝맺는 비중을 가지게 된 것도 이 영화에서 아주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관객은 힘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도 클로즈 유어 아이즈랑 아주 닮아 있고요. 이것도 그 결말이 그냥 영화에 맡겨야 하는 걸로 끝이 나거든요. 둘 다 평론가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도 평론가 출신이래요. 당연하게도 엄청 시네필이고. 어쩐지 익숙한 숭배자의 향기가 나더라고요. 영화에서 너무 느껴지죠. 페르난도가 플라비아랑 헤어지면서 어릴 때는 상어가 입을 벌리고 있는 포스터만 봐도 악몽을 꿨는데 정작 그 영화 조스를 본 뒤에는 전혀 꾸지 않았고 보아비스타 영화관은 지금 자기가 일하고 있는 병원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 병원 씬 실제로 보아비스타 영화관이었던 자리에서 촬영을 했고요. 알레산드리가 일하는 상 루이스 영화관도 실제로 있는 곳이래요. 이곳은 1952년에 개관한 아주 유서 깊은 극장인데 2023년에 침수 피해로 폐점을 했다가 멘돈사 필류 감독이 정부에 극장의 미래를 묻는 공개 서한을 보내서 재개관했다고 합니다. 바쁘시네요. 네. 이후 2025년에 이곳에서 시크릿 에이전트를 브라질 최초 상영을 했고요. 장인인 알레산드리도 감독이 1992년에 만든 단편 영상기사에 등장하는 영사기사 알레산드리라는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예요.
정말 모든 요소가 기억의 흔적입니다. 영화관이 페르난도가 일하는 병원인 게 진짜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 그 병원 밖에서 플라비아랑 이렇게 인사하는 그 씬에서 그 쉘브레의 우산 마지막 장면이 생각났어요. 그것도 그 주유소를 멀리서 한번 보여주기 때문에. 그 저 혼자서 영화 퍼즐 맞추기 같은 거 하고 나온 기분이에요. 이 감독 어디서 가져왔나 이거? 에이, 이 시네필 어디서 가져왔나? 나도 아는 거. 근데 이제 영화를 사랑한 시네마 천국의 토토는 영서관 금지령, 돌아오기 금지령 받았지만 필류는 극장을 허물고 자기 영화를 짓네요. 엔딩 크레딧도 너무 좋죠. 네. 완전 텔레노벨라 같아요. 맞아요. 그 전 출연진을 한 명 한 명 다 보여주면서 역할명이 아니라 본명으로 소개하는 엔딩 너무 좋죠. 플라비아 대사 중에 아버지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랑 관련된 사람들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라고 말한 거랑 이어지는 느낌이고요. 이 멘돈사 필류 감독의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용하면 시나리오 작법서에 캐릭터마다 특정한 존재 이유가 내러티브 안에서 분명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나도 그런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거 다 개소리다. 캐릭터는 존재의 당위 없이도 생명력과 진실, 드라마,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간적 갈등을 불어넣는 훌륭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쓰는 많은 캐릭터들은 기억에서 온다. 어떤 영화 만들고 싶으셨는지 너무 잘 알겠습니다. 매혹적. 네, 그럼 지금까지 브라질의 근현대사를 영화에 녹여낸 브라질 영화의 현재이자 미래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 AKA 브라질 큰별쌤이었습니다. 그럼 이 영화가 별별 브라질사인 거네요? 네네. 근데 진짜로 이거 보면은 만약에 브는검 같은 게 있다면 심화과정 1등급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팟캐스트까지 들으면 또 파니가 실존 인물들 이름 다 얘기해줬기 때문에 저 보우자 손해로 다 외웠습니다. 지금 저도 한시적으로 브라질 전문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런 고고학적 시네마를 보면서 잔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엔 2번이나 잠들어서 맥락을 조금 놓쳐서 스스로에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퇴근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다행히 막 모든 순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느리고 조금 버텨야 하고 많이 공부해야 하지만 이런 것도 좋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진짜 빡 집중해서 봤어요. 이게 서사가 너무 늦게 나오니까 약간 메멘토처럼 한 장면이라도 놓치면 뒤에서 뭐야? 뭔 얘기하는 거야? 누구야?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아르만두 같은 지식인도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렸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이 사라지고 그랬을까 싶습니다. 아르만드의 죽음을 신문으로 알린 방식은 이런 점을 더 부각하는 연출이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사실 그 장면을 보고 받은 충격이 제가 엄청나서 확실히 다시 이때 시대상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번에 이야기할 영화에도 일반 시민들이 무력하게 쓰러지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담기죠. 너무 많죠. 저희 무슨 영화 얘기할 거죠? 장안의 화제, 한국 영화의 미래, SF 괴수 액션 영화의 새 지평. 뭘까요? 바로 나홍진 감독의 호프입니다. 이거 혹시 디오 얘기 아니고요? 네, 저희의 호불호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둘 다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하지만 싫은 점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진짜 재밌게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그 포도 한 송이 혼자 다 먹을 때 상하고 무른 포도알도 있잖아요. 그런 거죠. 제가 다 보고 나서 활짝 웃는 셀카 보내드렸잖아요. 이번에도 퇴근하고 바로 봤는데 스트레스 싹 풀렸어요. 집 가서 진짜 개꿀잠 잤습니다. 그럼 저희는 2주 뒤에 또 떠들러 오겠습니다. 8월 12일에 만나요. 안녕.